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어린이날 한번 쉬어서 그런지 목요일이 빨리 왔습니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친형님이 G사 반도체 설계에 근무 중이신데 6월에 한국 출장 온다고 해서 물어보니 삼성 파운드리에 TPU 맡길 것 같다고 합니다. 와, 메모리를 얻으려면 세트로 해줘야 준다고 하네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야, 성우님이신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맡길 것 같다고 한 겁니다. 맡긴다는 거 아닙니다. 맡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TSMC의 캐파가 글로벌한 이 수요에 비해서 이 캐파가 지금 못 쫓아오고 있잖아요. 캐파가 못 쫓아온다라기보다 캐파를 훨씬 뛰어넘는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가 지금 삼성전자한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채밀턴 분들이 이 각 분야의 이 전문가들, 실력자들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문단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최고가를 갱신하는 시장에서 기쁨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하지만 먼저 고민하고 큰 인사이트를 나눠주신다니 네. HBM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사도 유익했네요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랑 마음이 같으십니다. 주변에 몇 달 사이 몇 억 벌었다는 소리 들으며 소외감을 느꼈는데 저도 차근차근 공부해서 3억 모아 채슬리 찾아가기 목표입니다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와 아이들 2명의로 일임계약 직후 중요한 신규 고객과의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요. 제품 디자인과 공정 검토 책임자인 저로서는 매매는커녕 시세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채슬리의 일임을 맡긴 덕으로 저는 온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제 소기의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채슬리 덕에 자산도 커가고 업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늦게 드립니다. 이번 달로 인턴 27회차가 되신다고요? 와, 올려주시는 컨텐츠를 이전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과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부지런히 보고 듣고 공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별주부전 첫 회 너무 인상 깊었고요. 인턴 총회도 꼭 가보고 싶지만 해외에 머무는 처지라 영상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열정 뿜뿜하시는 전문인과 채슬리 구성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롱런을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가 저희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채슬리에 맡기면 연평균 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거 하나가 정말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 뺏기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가장 소중한 저희한테 자금은 저희한테 맡기고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게 나의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일임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찾아가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저희한테 일임 맡기신 이후에 이렇게 비즈니스도 잘 되고 비즈니스에 또 집중하실 수 있어서 또 좋은 성과도 나오고 그렇게 선순환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바거든요. 저희 고객분들한테 늘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을 얻으셔서 집중을 했더니 내가 본업도 잘 되더라.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한국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채밀턴 분들이 이렇게 한국 방문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게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인턴 7개월 차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입니다.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 동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포트에 많이 없는 입장에서는 참 헛웃음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3월에 나름 용기 있게 사서 수익도 보고 했지만 큰 비중을 1등 주도주에 태우지 못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수익 보시는 분들 축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다스리려 최근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좋기도 합니다. 전무님께서 코로나 시기 발간하신 투자의 본질 그리고 모건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을 완독하였고 엊그제부터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제가 증권계좌를 처음 열었던 작년에도 있었던 책들이고 주식시장에 참여한 동시에 읽으며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쯤 결과가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내용들을 읽다 보면 제가 했던 실수들과 성급한 판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유 때문이랄까요. 그래도 이렇게 쌓아나가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생존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7천을 돌파하는 이런 장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과욕, 네. 그리고 빨리 벌려고 하는 거 또 있죠. 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중국 구체구 여행 왔는데 이동 중에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와, 중국에서도 그렇게 버스 안에서도 이 와이파이나 이런 게 잘 터지나 봅니다. 채슬리와 함께하면서 코스피 7천 3전이 15% 상승한 역사적인 날을 보다니 감격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야 성공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현금을 보유하고 조정을 대비하라고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하락 조정을 대비하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렇지 못해서 후회한 날이 너무 많았어요. 상승을 다 먹겠다는 욕심인 거죠. 욕심을 버리는 전무님이 인용하신 무소유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터님이 채밀턴과 7,000피의 기쁨을 같이 나누니 감격이 배가 되네요. 우리 모두 장대양복. 네, 우리 인생은 장대양복입니다. 대표님 항상 도전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랩 연 15% 목표로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100% 넘을 기세입니다. 네. 채슬리가 애국자입니다. 해주셨고요. 수익이 나도 포모가 오는 날이지만 웜의 소통 들으며 마음 다잡아 봅니다. 코스피 7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요. 작년 8월에 일임할 때 코로나 때 3%에서 처음 뵙고 쭉 따라왔다고 전무님처럼 운 좋으신 분 옆에 꼭 붙어 있을 거라 하니 어디 안 가고 잘 왔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실까요? 대박입니다. 저 3전 5년째 들고 있습니다. 24년 7월에 매도 타이밍 놓치고 또 기다리며 이번에는 배운 대로 내려가는 어깨에 바라보려다 여기까지 와서요. 오늘 이익 실현 쬐끔 했어요.
주식하면서 올라가는 게 겁이 날 줄이야. 인턴 26회차 되니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작전을 바꿔서 올라가는 어깨에서 팔아보려고요. 앞으로도 야금야금 이익 실현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지피지기님 축하드립니다.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제 돈 버는 것도 뭐 직업이 뭐 재테크 투자 전문가잖아요. 뭐 석사도 파이낸스 중에서도 인베스트먼트 투자로 석사도 했고, 네, 이 투자가 너무 재밌어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투자 공부를 한 91년부터 했으니까요. 꽤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적성에도 맞고 하다 보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도 뭐 경제적 부를 어느 정도 이루긴 했었지만 제가 제 이름 때문인지 하여튼 제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잘 됩니다. 다 부자 됩니다. 전자 닉스 2배 레버리지 가입을 위한 사전교육 신청자가 8,500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난기류 구간에 들어갈 것 같네요. 최슬리호의 안전벨트 잘 붙들어 매고 기장님 말씀 경청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상장이 되면요. 제가 계속 언론사나 경제 유튜브 출연은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요. 2배짜리가 아직까지도 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2배 들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레버리지는 2배 레버리지는 전일 종가 대비 다음날 주가 상승률 하락률의 2배를 추구하는 거지 주식을 2배를 갖고 가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를 꾸준히 모아가며 전자나 하이닉스를 2배수로 계속 모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레버리지를 꾸준히 모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떨어질 때 마이너스 50% 이렇게는 안 납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항상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2배짜리 레버리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열광하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레버리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추세로 가져가는 주식, 트레이딩으로 하는 주식 그렇게 구분해서 하라 했잖아요. 추세로 가져가는 온전한 그 레버리지가 아니라 알주식 추세로 그냥 뭐 10년 가져가셔도 돼요.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또 빠졌다가 결국 나중에 또 올라오고 하면서 계속 한 3년마다 그 전고점 돌파한 데 있잖아요. 50% 빠져도 또 나중에 150%, 200% 올라가면서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분명히 트레이딩의 영역이거든요. 트레이딩의 개념 없이 들어가면 크게 손실이 나요. 처음엔 5천 간다 할 때 진짜 했었는데 다시 7천 간다 할 때도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왔네요. 이제부터는 지수를 다니면서 내실 있게 잘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수를 다지면서 네, 고맙습니다. 와우, 4월 북세익에 당첨되었네요. 살면서 뭔가에 당첨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뭐랄까 마당 쓸고 돈 주어서 기분이 좋은데 아버지께 칭찬까지 들어서 기쁨이 이전 기쁨의 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채며드는 하루 최슬리는 행운입니다. 아니 우리 산꾸러기 님도 글빨이 장난 아니네 보니까. 그리고 기쁨이 이전 기쁨의 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린 느낌이라 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일은 불광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네, 기쁨의 그 차트를 그리시는 걸 보니까 네, 주식에 이제 좀 미치셨습니다. 네, 고수의 향기가 좀 느껴집니다. 오늘 제 돈 그릇에 비해 과하게 자란 종목들을 일부 방생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투까지 먹으려는 욕심에 끝까지 지고 있었겠지만 채밀턴 1년 차가 되니 이제는 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세가 조금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방생한 종목들이 이리저리 치이다 다시 가격이 착해지면 그때 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품어줘야겠습니다. 우리 참 토다님도 그죠?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네, 고수의 향기가 또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1월에 1임 가입하면서 개인 계좌도 리셋해서 관리했는데 월요일까지는 개인 계좌 수익률이 높았는데 주변에서 이름 왜 맡겼냐는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 하루에 역전해 버리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반도체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다고요? 반도체가 반토막 이상 나면 증권주, 원전주, 전력기기주 등등 죄다 반토막 이상 나겠죠. 과연 조선주, 방산주는 안전할까요? 지금 주도 업종은 죄다 비싼데요. 네, 주식은 워런 버핏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언제든지 마이너스 50%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주식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과거 한 10년, 최소 과거 10년 차트를 보셔야 돼요. 10년 차트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증권주, 원전주, 전력기기주, 조선, 방사 전부 반토막 날 겁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반토막이 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최근 짝수년도 세리메이 격언에 맞춰서 미리 계좌를 비우거나 퀀터적 비중을 줄이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작년 4월 트럼프의 이벤트성 관세 리스크로 인한 하락으로 25년 8월, 9월 퀀터의 계절성과 다르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역시 전쟁이나 지정학적 긴장감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이 악재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통상적인 약세 경로를 벗어나거나 변칙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무님의 비유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9월 조정이 왜 안 왔을까? 8월에는 빠졌잖아요. 그죠? 8월에 빠졌어요. 8월에 빠지고 9월, 10월 올라가고 11월에 또 조정이 있었고 12월, 1월, 2월 올라가고 3월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작년 75.6% 올라갔고 올해도 벌써 70% 이제 이상 올라가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4월에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늘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하시고 작년 4월에 큰 매를 맞았다 보니까 그 다음 8, 9, 10월 올라갈 때 조정이 생각보다는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만약에 안 움직였다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다 해가지고 40% 이상 빠졌어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넷플릭스 거의 50% 빠졌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종목별로 보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에 의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보면 중간에 2차 전지도 올해 또 한번 확 밀렸었잖아요. 그죠? 전쟁 나고 하면서. 언제든지 이 종목별로나 이런 조정은 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짝수의 하반기 특히 3Q 그리고 4Q가 시작되는 10월까지 그래서 7, 8, 9, 10건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제가 뭐 50% 현금을 마련하라. 여기서 그 50%는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주식은 지금 이격도도 되게 높잖아요. 그죠? 지난 2월 달에도 5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12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조정이 왔거든요. 뭔가 뺨 때리는 트리거가 있으면 와장창 한번 밀린다는 거죠. 지금 신용잔고도 한 36조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이 되게 높고 지금 또 이번에 레버리지가 상장되면 또 레버리지 막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는 돌다리 두드리듯이 하면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단지 이제 하반기에는 저게 있잖아요. 또 오픈 AI 상장, 스페이스X 상장할 때랑 오픈 AI 상장할 때랑 네, 그때 수급이 분명히 영향을 좀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은 이번에는 스페이스X 상장 전 한 2주 전부터 시장이 좀 흔들릴 거다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은 12억입니다. 3억 들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15%씩, 연 15%씩만 수익을 내면 3억이 10년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12억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처럼 장이 좋아서 바람이 이렇게 아주 연날리기 좋은 바람이 불면 뭐 연평균 15가 아니라 최근에 뭐 연평균 30% 이렇게도 나지만 어쨌든 목표는 3억으로 12억 만들어 놓고 나면 노후 그냥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12억에 15%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 곱하기 그러면 12억에 15%니까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 1억 8천이면 월 1200입니다. 월 1200. 월 1200이 있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5월 조정은 없겠네요. 현금 확보 좀 더 미뤄야 할까요? 아까 댓글처럼 뭐 올라가면서 파는 거라 내려가면서 파는 거라 그거는 꺾이네 할 때 사실 파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선수들의 영역인데 꺾이네 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2차 전지 고점 쳤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 160 찍고 순식간에 그냥 120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내가 160 저거 갔을 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150 정도 가면 이번에 팔아야지 그러거든요. 근데 차트의 정석 이런 데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긴 윗골이 달리고 나면 수급이 꼬이게 되죠.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안 옵니다. 강력한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거기. 그러면서 150에 140에 계속 끌어놨다가 이 120이 90이 되잖아요. 90이 되면 내가 120에 잘랐어야 되는데 120이라도 내가 좀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90에 물타기를 하게 되죠. 물타기를 해서 130 정도 되면 125, 130에 딱 팔고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어깨에서 계속 물을 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우를 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어깨에서 파는 게 실제적으로는 선수들은 이 떨어지는 어깨에서 파는데 일반인 분들은 여기서부터 막 사모은다는 거죠. 그런 걸 잘 염두해 주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코스피가 오를 때 수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분석하니 주도주인 반도체가 없어서였습니다. 이후 조정이 왔을 때 반도체를 담고 수익을 좀 냈고 이번 전쟁 조정 때 반도체를 확 늘렸습니다. 수익은 잘 나고 있는데 이제 강세장이 언제 끝날까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나와도 포모가 올 것이라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 또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간직한 채 잘 나오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강세장이 지나가며 꼭 매매 일기를 쓸 예정입니다. 나중에 꺼내 볼 수 있도록요. 네, 우리 월배당 300만 원님, 네, 이번에 꼭 매매 일기 쓰셔가지고 주말에 별주부전 나오셔서 그 매매 일기 일부 내용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톱니는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며 18개월에서 24개월간 우리 생애 최고의 역대급 강세장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네요. EPS랑 PER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네, 그런데 지금 금리 수준은 금리 수준이 우리가 닷컴 뽑을 때 닷컴 아류작들이 펀딩 해가지고 사람 막 뽑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펀딩한 자금으로 막 시스코를 비롯해서 인프라 장비 회사들 불러서 인프라 구축을 했고, 네, 그러면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실업률도 막 떨어지고, 그죠? 경기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실적을 못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났더니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 망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이 닷컴 버블처럼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99년, 2000년 초 같은 장이 연출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AI 관련 기업들이 막 펀딩을 받아서 막 질러대면서 사람도 더 뽑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모습은 사실 그러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보면 계속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계속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가 확 좋아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내년에 톱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에 그 닷컴 99년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내년 돼서 와 이렇게 사람을 뭐 마구잡이로 막 뽑고 또 질러대고 그러면 내년 장이 99년 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99년과 같은 닷컴 버블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 국채 30년물 이자가 4.7에 샀는데 1,450원에 샀는데 자본 50%를 미국 국채가 5% 올라 손해를 봤지만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할까요? 네, 그거는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년 연평균 4.7%,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해서 사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주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샀나? 내가 저쪽으로 가서 지금,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낫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 자산에 있어서 자산 배분을 일정 부분 30년물 나는 요 정도는 픽스드 인컴으로 요 정도 수익을 나는 가져갈 거야 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주식이랑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때 당시에 보통 작년 2년 전이나 3년 전 보면 시장이 크게 망가질 거니까 장기채에 투자해서 사놓으면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30년에서 크게 이익이 날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사셨다면 판단이 잘못되신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판단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리밸런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웜의 소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8개는 너무 강하고 사전이 너무 올랐고
반도체 주가의 논쟁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참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죠? 자, 빈틈없이 월가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빛난새 기자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필반 지수는 6일에도 4.5% 상승을 해서 지난 한 달간 61%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장이 오를 때는 필반이다. 그죠? 최근 26거래일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2000년 3월 9일 56%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YTD로 말이죠. 2000년 3월 9일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의 마지막 정점을 찍던 그때였었죠. 그때도 연초 이후 56%나 올랐었군요. 돌아보니 닷컴 버블이 정점이었던 때입니다. 하루 뒤인 3월 10일 반도체 주가는 나스닥 지수와 함께 붕괴했습니다. 지금의 열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하드웨어 전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광통신, 네오클라우드 등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에만 7,100억 달러 넘는 돈을 AI 인프라 투자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수요는 진짜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너무나 가파른 지금의 주가 상승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조정 없는 급등에 투자자들마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안에서도 엇갈리는 반도체 주가 논쟁을 정리해 봤는데 2년 전 AI 투자 수익성, ROI 논쟁에 불을 지폈던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리서치 총괄 짐 코벨로는 최근 보기 드문 반도체 비중 축소 의견을 냈고요. 2년 전 내 생각과 달리 AI는 분명 진짜지만 지금의 반도체 주가가 정당화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1년간 150% 급등한 필반 지수에 비해서 하이퍼스케일러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이 골드만삭스 US 하이퍼스케일러스 바스켓 하이퍼스케일러로 모아놓은 바스켓 지수이고요. 그리고 요 까만색 선은 우리가 잘 아는 속스 필반 지수의 차트인데 그렇네요. 작년 10월달 언저리로 요때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는 고점을 쳤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 말까지 빠졌다가 다시 최근에 반등이 들어왔지만 이번 장 랠리의 최고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 섹터입니다. 핵심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곡괭이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과 마진을 거두는데 그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 때문에 현금 흐름을 태우는 지금의 구조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코벨로는 아직 일반 기업 층위에서는 AI의 수익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은 AI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미 AI 인프라 투자 수혜를 주가에 다 반영한 반도체보다 하이퍼스케일러에 배팅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의견은 아직 소수인데 같은 골드만삭스의 토니 파스퀄리엘로 글로벌 헤지펀드 총괄은 반도체 랠리가 단기 과열인 건 맞지만 AI 투자 슈퍼사이클 자체에 맞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추격 매수는 권하지 않지만 AI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 매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세미어넬리시스는 아니네요. 세미 어널리시스군요.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토큰의 가치와 비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강조하는데 AI는 고숙련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생산 수단으로서 그 효용과 수익성을 이미 입증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종 고객이 얻는 생산성 가치에 비해 아직 AI 가격이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고요. 반도체 회사들이 초과 수익을 거두긴커녕 앞으로 더 가격을 올릴 여지도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세미 어널리시스는 네오 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으로 현재 블랙웰 시스템 수준의 수익성을 내기 위해 부과해야 하는 시간당 GPU 임대료가 성능 기준 임대료 추정치보다 크게 낮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주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고점 논쟁이나 버블론과는 다릅니다. AI는 진짜라는 사실이 모든 주가를 무한정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AI 인프라 사이클이 끝물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AI 하드웨어 곡괭이 회사들의 독주가 이어질지, 그렇다면 핵심 병목에 있는 기업들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와 소프트웨어 같은 다음 단계로 돈의 흐름이 옮겨갈지, AI 랠리에서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을 함께 짚어봅니다. 이 영상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참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발주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돈을 못 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나. 근데 닷컴 때는 당장 돈을 못 벌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벌써 유료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고 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싼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원자재를 또 수입을 하고 그걸 만들어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팔고 그러면서 원자재 수입할 때 벌크선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글로벌 물동량도 늘어났지만 배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물이 들어오면서 조선업이 급등을 했고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35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조 회사 태웅이 한 160배 올랐고요. 그런 호황이 계속 지속되는가라고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주문이 뚝 끊깁니다. 그냥 끊기는 게 아니라 발주했던 것도 취소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2012년부터 12, 13, 14, 15 조선업의 빅베스가 시작이 됐죠.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어닝 쇼크가 나옵니다. 계약 취소도 나오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석유화학 플랜트 만드는 절대 강자의 주가도 90% 이상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캐파 확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고정비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면서 수익이 급증하는 그런 호황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 업황이 불황으로 들어서면 매출이 뚝 끊기면서 이 뽑아 놓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그 유지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매출이 떨어지면 그러면 대규모 적자가 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모든 산업은 비슷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게 B2C가 아니라 B2B인 경우가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앞단에서 저희가 빅테크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우리 최 부사장이 챙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전에 주식하실 때는 그런 것도 전혀 우리가 모르고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통해서 이 캐펙스가 왜 중요한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앞단에서 얼마나 질러대는가에 따라서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고요. 앞단에서 딱 어느 정도 이제 멈춘다 싶으면 그러면 아까 댓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질러댔고 재작년에도 질러대고 했는데 계속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질러대고 있잖아요. 그게 이 빅테크 몇 개 기업 M7뿐만 아니라 지금 서브린 AI도 해야 되죠. 중국도 지금 질러대고 있죠. 이런저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강한 수요가 발생하는데 언제든지 옛날에 조선도 그렇고 모든 B2B 비즈니스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앞단에서 고객사의 투자가 멈출 때, 그럴 때는 잽싸게 도망 나와야 됩니다. 3점만 폭등한 게 아니었네. 무더기 상한가 이유 알고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은 SKC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유리기판이다, 그죠? 유리기판 테마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등했다. 애플이 칩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해서 삼성전자 및 인텔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 애플이 유리기판 기술 표준화에 가장 앞선 업체로 꼽히는 인텔과 손잡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차세대 칩에 유리기판이 적용될 가능성이 기대되며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고요. SKC는 전날 상한가 기록했군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SKC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해서 설립한 자회사 앱솔릭스는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서 생산한 시제품을 AMD와 아마존 등이 성능 테스트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의 내외부 결함을 검사하는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앱솔릭스의 장비를 공급한 이력으로 유리기판 테마를 주도하고 있다네요. 두 종목 외에도 유리기판용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이 YCCAM이네요. YCCAM 그리고 TZB 용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필옵틱스도 장중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또 강화유리 가공 전문 기업인 JNTC 유리기판의 식각 및 TGV 공정을 준비 중인 캠트로닉스 레이저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한 한빛 레이저도 급등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유리기판 기술 표준화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텔이 12.95% 급등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서상영 미래세 상무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공급망 문제가 심각함을 인정하고 칩 생산 다변화를 위해서 인텔 및 전자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를 견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파트너로 인텔을 선택한 배경 중 하나로 인텔의 유리기판의 차세대 패키징 EMIB 기술이 꼽히는데, 일각에서는 M5나 M6 등 애플의 차세대 칩에 유리기판이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인텔과 함께 애플의 파운드리 파트너사 후보군에 오른 삼성전자도 이날 한국 증시 정규장에서 14.4%나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의 상승률은 10.6이었습니다. IDC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 장기화를 전망한 데 더해서 애플과의 파트너십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문은 2028년부터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리기판은 AI 반도체 고도화를 위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칩 패키지 기판의 소재는 플라스틱이죠. 이 플라스틱은 열에 노출이 되면 변형될 위험이 있고, 기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변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반도체 칩의 이 발열,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기 위한 패키지 기판 크기의 확대 모두 플라스틱 기판의 변형 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열에 의한 변형 위험이 적고 더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다만 유리기판은 가공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유리는 변형 가능성이 낮은 대신에 인계점이 넘는 힘이 가해지며 쉽게 깨지는 취성 때문입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적층수가 늘어난 AI 칩 제작 과정에서 기판의 데이터가 이동할 통로인 이 구멍을 뚫는 드릴링 공정에서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이 파일럿 단계에서, 연구소 단계에서 이렇게 유리기판으로 하면 열에도 강하고 발열이 됐을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네, 그런 양품의 유리기판을 얼마나 수율을 높여서 생산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비켜 반도체 슈퍼 호황에 한국 수출 세계 5위로 등극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올 1분기 세계 수출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2,199억 달러, 약 320조를 수출했네요. 한 분기에. 그러면 4, 3, 12 하면 1,200조. 자, 반도체가 기록적인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고 한국의 올해 수출액이 목표치인 7,400억 달러를 넘어서 8천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8천억 달러면 거의 딱 1,200조다, 그죠? 자, 글로벌 수출 순위 이런 거 외워놓고 있다가 한 번씩 퀴즈 딱딱 내면 좋죠, 그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우리 최 부사장 글로벌 수출 순위 1, 2, 3, 4, 5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등 중국입니다. 2등이 미국이네요. 2등이. 그리고 3등이 독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독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는데, 실제로 독일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수출이 많네요. 네덜란드가 그 다음이다, 그죠? 이 좀 의외다, 그죠? 네덜란드가 4위고 한국이 5위. 일본 이제 무릎 꿇어가 됐습니다. 네. 눈 깔아 됐네요. 일본 바로 밑에 있고 1,200억 달러, 이탈리아가 1,183억 달러. 야, 참 대단하다, 그죠? 아니 중국이야 뭐 인구라도 14억이나 되고 그 거대한 땅덩어리도 있고 한데, 한국 같은 이렇게 참 그것도 남한 크기만 하면 굉장히 뭐 섬나라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 근데 네덜란드도 참 대단하다, 그죠? 그런 면으로 보면 네덜란드가 한 1,600억 달러 했군요. 이게 올해 1월에서 2월 2달 동안 기준이네요.
자, 산업통상부는 올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정도 증가한 2,2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한국 하루 평균 수출액은 33억 6천만 달러이고요. 한 4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수입액은 1,700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에 우리가 한 70조 넘게 벌었다 그죠? 한 분기에 2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나 늘었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D램이 250% 늘었고요. 낸드는 377%, 거의 380%나 늘었습니다. 급증을 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기준으로 한국의 2월까지 수출액은 네덜란드에 이어서 5번째로 높았는데,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쳤고요. 수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3%로 탑7 국가 중에서 이 증가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6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약 129억 달러나 되고, 한국의 3월 수출이 861억 달러로 사상 최저를 기록해서 1분기 전체로도 5위가 확실시됩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3월 엔화 기준 수출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의 1분기 수출액은 약 1,895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국 수출이 전통적으로 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에 제치고 연간 기준으로도 아마 세계 수출 5위에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한국이 올해 1분기 세계 5위 수출국에 올라선 건 반도체라는 확신한 엔진에다가 K소비재라는 날개가 가세한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 새 수출 동력으로 떠오른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K소비재를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아서 수출 세계 5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가 6일 공개한 WT의 통계에 따르면 요거는 방금 반복된 내용이고요. 연말까지 5위를 수성할지 여부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지 중동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져서 무역 수지 흑자를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올 1분기 자동차 수출이 170억 달러 0.3% 감소했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수출도 5.5% 감소했네요. 이 중동 사태의 영향권 때문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산업부는 이날 전자,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주력 수출 품목에 넣는 무역통계 품목 분류 MTI 개편 방안을 공개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개로 확대하는 거고요. 5개 품목의 지난해 수출액은 총 643억 달러, 수출 비중 9.1%였네요.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한국산 소비재가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는 프리미엄, 신뢰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 속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적 랠리 이끄는 단 하나의 단어, K증시 여전히 저평가. 자, 코스피 7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였는데, 작년 10월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돌파하며 질주를 시작하자 증권가 일강에서 조심스럽게 7천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하지만 수년 뒤에나 가능한 파격적 수치라는 냉소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초에 정치권에서 선진국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적용하면
7천 돌파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때도 시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자, 지금 요 표만 잠깐만 보시면요. 주요국 증시 12개월 이 포워드 PR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이익을 얼마 정도 낼 것 같냐를 내다보면서 PR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백밀러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나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포워드 PR을 씁니다. 선행 PR. 자, 니케이 225가 지금 PR 앞으로 벌어들이 1년 순이익에 비해서 22배, 22.7배. 미국은 20.7배, 대만 짜취아는 19배, 중국은 14배, 홍콩 11배, 그리고 한국이 8.1배. 네. 그리고 밑에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나오는데, 거래량 곱하기 이제 주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보는 게 맞죠. 1월 달에 42조, 2월에 46조, 3월에 44조, 4월에 43.6조 하다가 5월에 67.4조. 와. 자, 2월 25일 날 6천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월 27일 날 6,300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이란 전쟁 발발 후에 첫 거래일은 5,791에서 그 다음에 5,050까지 빠지죠. 빠졌다가 쌍바닥 치고 다시 쭉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가 5,494였고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6,500이었고 네, 지금 쭉 올라와서 7,400까지 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 의심과 불안을 딛고 마침내 꿈의 숫자 7,000을 뚫었고 시가총액 투톱 전자 하이닉스가 이날에만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서 상승장의 주역이 됐죠. 거침없는 상승세에도 증권가는 피크아웃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증시와 비교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자, 이날 코스피가 7,093으로 어제 문을 열었고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7,426.6까지 치솟았고요. 장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거래일 대비 6.45나 올랐어요. 지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었고요. 가파른 상승세에 개인과 기관은 3조 원어치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홀로 3조 1,3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이날 키워드는 단연 반도체였고요. 인텔과 애플의 반도체 협력 기대 등으로 전자가 14%, 그리고 하이닉스도 10% 이렇게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기업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도 17%나 올랐고요. 삼성생명도 12.45%, SK스퀘어도 9.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반도체 관련주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최고 실적을 내는 시장으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자, 상장사의 몸값을 향후 1년간 이익 전망치로 나눈 12개월 이 선행 PR이 8.1배였고요.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선 지난 1월에는 10배였거든요. 그런데 7천이 넘어갔는데 오히려 PR이 8.1배로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 코스피가 오르는 속도보다 분자보다 기업 이익이 불어나는 속도, 분모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고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작년 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반도체 투톱의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있고요. AI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 에픽 AI에 따르면
올해 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자가 330조, 하이닉스가 250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0, 250 합치면 580조. 거의 한 600조 버는 거고요. 한 달 전에 전망치는 전자가 228조, 하이닉스가 173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91조 우리가 코스피 전체 벌었는데 지금 요 두 회사만 합쳐가지고 580조입니다. 580조. 박연주 미래세 리서치 센터장은 현재 전체 수요에 비해서 AI 침투율은 한 자릿수 초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했고요. 자, 이제 시선은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로 쏠리고 있는데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선행 PER 목표치를 9배로 올려 잡아도 코스피 지수는 8,700이 된답니다. 9배. 8,700. 야, 단기 등락을 감안하더라도 상단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증권사 각 리서치 센터는 일제히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1만 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자, IPO 단타 매매 막는 코너스톤을 11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내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8년이었는데 이후 8년 만입니다. 자,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네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코너스톤 제도는 상장 후에 6개월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조건으로 연기금 같은 특정 기관 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기관의 수요 예측 과정에서 허스 주문을 걸러내서 공모가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사전 공모 행위 금지 조항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사전 수요 예측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코너스톤 제도는 2007년 홍콩 증시에 도입된 뒤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시장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군요. 국내 IPO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 기관 투자가의 단타 매매로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큰손 투자자의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자주 벌어졌는데 코너스톤 제도가 시행이 되면 상장한 새내기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요 얘기를 보면 제가 떠오르는 부분이 2022년 1월 27일이었나요? LG엔솔 상장 건이었었죠. 그 LG엔솔 첫날에 58만 8천 원인가? 예, 그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거의 더블 되잖아요. 그 더블 됐을 때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샀냐면요.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100조짜리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에 편입이 되고 편입이 됐는데도 비중이 크죠. 또 코스피 200에도 특례 상장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100조짜리를 시가총액 2등짜리를 패시브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이 패시브 펀드에서 안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그 거품을 만들면서 거기서 다 삽니다. 자, 샀는데 거기다가 누가 때려 파냐면 이 LG엔솔을 신청한 공모주를 받아가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데 기관은 그때 당시에 뭐 저희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6개월인가 3개월인가 락업을 걸었어요. 보호예수. 30만 원이면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좀 떨어져도 무조건 30만 원 위에서 끝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호예수를 걸고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은요. 그때 첫날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그 외국인한테 배정된 물량은 저게 없었어요. 락업이 없었어요. 락업 없이 30만 원에 공모주를 주면서
그 바로 팔 수 있는 조건이었고, 특히나 그 주식을 배정해주는 주관사나 이런 증권사에서 그 주식을 배정을 해줄 때 수수료를 만약에 0.2%를 받으면 이거 팔 때도 우리한테 팔아줘. 우리한테 팔면 공모주 배정해주면서 0.2%, 그리고 팔 때도 그대로 팔게 되면 0.2%또 수수료 먹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천억 정도를 1,000억이라 합시다. 1,000억을 배정을 해줘요. 1,000억을 배정을 해주면 그러면 1,000억, 100억, 10억 0.2%면 2억 정도 되겠죠, 그죠? 2억이고, 그러면 배정을 해주면서 2억이라는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의 더블돼서 팔았잖아요. 더블돼서 팔았으니까 팔 때 4억이라는 매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바로 사고 팔고 그 배정해주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매매가 시작됐으니까 그 한 2주 사이에 간단하게 뭐 6억 정도 벌긴 한데, 그래서 제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인 거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부론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갖다가 59만 8천 원이니까 그 꼭지에 국민연금은 패시브 펀드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주식을 사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쉽게 단 2주 만에, 그리고 홍콩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은 걔네들은 자금 자체가 워낙 저리로 조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쉽게 돈을 벌어가는데, 그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그 걔네들의 뭐 증권사 6억 정도의 매매 수수료가 아니라 1,000억을 했는데 2,000억에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그냥 너무 쉽게 1,000억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 1,000억을 벌어갈 때 그 돈이, 그러면 그 돈의 뿌리는 어디서 왔냐 보면 결국 그 고점에서 주식을 사주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부분도 좀 손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그동안 그때 당시에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LG엔솔을 분할 상장을 하는 걸 강행한 LG그룹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목소리를 냈죠. 주 LG에서 철회하시라고. 근데 뭐 그렇게 됐었고요. 그 매매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국부 손실, 이런 것도 보면 참 우리가 금융 후진국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금융 강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렇게 쉽게 우리의 국부가 강탈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너무 길게 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카뱅 순이익 역대 최대 지방은행 제쳤다. 1분기 뭐 실적이 쭉 나왔고요. 카카오뱅크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는데, 광주와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둔 JB금융 지주를 뛰어넘는 1,8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해외 투자 성과와 비이자 부문의 성장세가 호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난해 첫 흑자를 낸 카카오페이도 최대 실적을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은행주 순이익 순이네요. KB, 신한, 하나, 그리고 기업, 우리, BNK,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이 기업은행보다는 돈을 못 버네요. 카뱅은 올 1분기에 순이익 1,873억을 올렸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했습니다. 6위인 BNK 금융과의 격차도 200억 원대밖에 안 되는군요. 6위가 BNK네요. 부산 경남은행이잖아요. 첫 해외 투자 대상이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의 가치가 뛴 것이 호실적의 핵심 요인인데, 이 슈퍼뱅크가 상장에 성공한 뒤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카카오뱅크는 보유 지분 평가 차익으로만 한 930억
영업 외 이익을 냈네요. 비이자 수익 증가세도 커졌는데 증가세도 이어졌는데 카뱅의 1분기 비이자 수익은 3천억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고요. 창사 후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각종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와 광고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 실적이 증가한 덕분이고 주수익원인 이자 수익도 5,165억이고요. 대출 증가에 힘입어서 2.7%나 많아졌네요. 이 은행의 1분기 여신 잔액은 47조 7천억이나 되네요. 지난해 1분기보다도 3조 4천억 늘었습니다. 경쟁 인터넷 은행인 K뱅크도 올해 들어서 이 규모를 크게 늘렸고요. 순이익은 1분기 순이익은 330억인데 1년 전보다 106.8%나 불어났고 기업 대출 확대를 통해서 여신 잔액이 18조 7,500억. 카뱅보다는 규모가 여신 잔액이 한 2.5분의 1 정도 되네요. 인터넷 은행은 앞으로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을 늘리기 힘들어진 데다가 최근 정부가 신용평가 방식을 뜯어고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이고요. 김용범 청와대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며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을 향해서 체리피킹이 사명이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카뱅은 지난 1분기에 4,500억 원을 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투입을 했고요. 창사 후 현재까지 내준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 16조 원이나 되군요. 네. 대형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 이 회사의 올 1분기 매출은 3천억, 순이익은 322억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41.7%, 순이익은 141.5%나 늘었네요. 금융이 82%, 플랫폼 67%, 결제 13.3% 등 주요 사업의 매출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였습니다. 지난해 첫 흑자를 낸 뒤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박전무 발음이 왜 저래? 그런 생각을 살짝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여기 지난번에 임플란트 한다고 나사 박았잖아요. 어제 그 나사를 다시 뭐 하면서 위에다가 뭐 더 씌우고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어제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음하는 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발음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말이 세고 좀 그래서 약간 좀 들으시는데 거북하셨을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모닝브리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퇴근길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